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가 드디어 개합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8,000장 이상을 탑재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로 평가될 전망인데요. 정밀한 과학 계산부터 인공지능 연구 개발까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한국형 AI로 기대를 모은 슈퍼컴퓨터 6호기가 6차례의 입찰 끝에 드디어 계약을 마치고 구축 절차에 들어갑니다. GPU를 8,000장 이상 탑재한 세계 10위인의 고성능 컴퓨터로 연구 개발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5차례나 입찰에 실패했던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이른바 슈퍼컴 6호기 구축 사업이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컴퓨터 제조사 HPE와 슈퍼컴 6호기 구축을 위해 3,8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6호기는 현재 운영 중인 5호기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최신 GPU 8,496장을 탑재해 계산 성능은 무려 23배 높아지고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은 각각 10배와 4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능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10위권 이내 수준입니다. 이번 슈퍼컴 6호기 도입으로 대규모 과학-공학 계산, 초거대 AI 모델 연구를 하는 데 유리해져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슈퍼컴 6호기를 신속히 구축해서 초거대 계산과학, 데이터 분석, AI 활용, R&D 등 중규모 이상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슈퍼컴 6호기 구축을 완료하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활용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자원 배분 비중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로 이공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계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각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이공계 인력.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지난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계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시행된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과제 단위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이탈을 불렀다면서 양적 인재 늘리기가 아닌 질적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과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개를 따셔야 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사회별 효율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결국 양적 규모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훨씬 중요한 시대다. 대학 측도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을 꼽았습니다. 미비한 보상 체계와 양질의 연구개발 일자리 부족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선택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위 과학고를 못 나오고 선행이 덜 된 학생들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일을 대학이 해야 되고요. 이 이공계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잘 뽑을 수 있게 그 성관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입시 정책을 이라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는 또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 인재 양성센터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단체 등 각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책, 교육,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산, 학, 연 등 각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소통회장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세계 항암제 시장은 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매년 10% 이상 성장해 오는 2028년엔 55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업계 최대 행사인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선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짜 내성 치료가 제시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항암 치료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미국 암연구학회인 AACR, 파이자 등 세계 유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학회에서는 항암제를 통한 고형암 치료 실패 원인의 최대 50%가 암치료제가 암세포 내부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ECM, 세포의 기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암치료가 어려운 건 암세포가 암치료제에 내성을 보여서라기보다는 잦은 약물 투여로 암세포에 방어벽이 생겨 약물과 면역세포가 종양의 중심부에 닿지 못하는 가짜 내성 때문이란 겁니다. It's like a fortress or castle. It's very hard for a drug to go deeper into the tumor tissue because fibroblast and ECM, they express so much of collagen. So even though your drug is fantastic or it's killing the cell, it won't be able to go in deeper. So you are killing on the surface. 이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암세포 주변 환경을 암치료제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가짜 내성을 극복하는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딱딱해진 방어벽을 정상화해 종양에 침투하는 물질이 항암 치료제와 같이 투약될 경우 치료 효과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 모델과 세포 실험 등 전 임상에서 입증된 이번 연구 결과에 가짜 내성 치료제가 전이까지 최대 80% 이상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페니트리움의 장점은 암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 암종에서 나타나는 ECM 경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항암제와 같이 병용을 해도 그 효과가 그 내성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전이가 차단되는 효과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침투를 돕는 특성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큰 상황. 세계 암치료제 시장은 300조 원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55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거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제약 바이오업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슬러프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식 교수,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차승희 교수 공동 연구팀은 슬러프 단백질이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 면역 질환 모두에서 면역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조직과 바이러스 자극을 모사한 실험 모델에서 슬러프 단백질을 억제했을 때 면역 반응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슬러프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유래 이중가닥 RNA를 안정화하고 축적시켜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작용 메커니즘도 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향후 감염병 대응과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전략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디지스트 에너지환경연구부 임상규 박사 연구팀은 압력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섬유를 기반으로 산사태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앞전 섬유가 새로운 나노물질인 주석 티탄사늄 나노로드를 소재로 외부 전원 없이도 22개의 LED를 점등할 수 있는 출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사태와 같이 전원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의 압력을 감지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자연재해를 감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이번엔 AI에 이어 두께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앞서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슬림화 경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옆으로 세웠더니 연필 한 자루보다 더 얇고 무게는 라면 한 봉지 정도로 가볍습니다. AI를 품고 돌아온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그 견고한 내구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게 되었고 갤럭시 S25 엣지는 삼성이 올해 초 출시한 전작들보다도 압도적인 얇기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화면 크기나 성능 면에서 비슷한 갤럭시 S25 플러스보다도 15만 원가량 더 비싼 15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더 얇은 스마트폰을 위해 강한 신소재를 도입하고 내부 구조까지 바꿨습니다. 0.1mm의 디테일까지 극도의 슬림함을 추구하는 치열한 기술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AI폰 경쟁이 치열했던 스마트폰 시장. 이제는 슬림화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출시된 화웨이의 트리플 폴드폰. 한 번 접힌 삼성 스마트폰이 두 번 접은 화웨이보다 두껍다는 지적에 삼성은 이례적으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번엔 하반기 출시가 예고된 애플의 슬림화 제품 아이폰 17 에어보다 한 발 앞서 더 얇아진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침체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기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온 아이폰 배터리 수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9월 업데이트되는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 iOS 19부터 AI에 기반한 배터리 관리 모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새 기술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쓰는 방식을 분석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기술 역시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일부로 개발됩니다. 구글이 자사의 플래그십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탑재합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차량, TV, 헤드셋 등 모든 기기로 확대해 똑똑하고 유용한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운영체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모바일 OS로 삼성 갤럭시 등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TV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선 앞으로 수개월 내에 스마트워치의 웨어 OS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속초와 울진 등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30도를 웃돌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하순에 버금가는 한여름 더위였는데요. 영동 지역은 강풍까지 겹쳐 다시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대구 도심.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5월 한낮거리에는 아이스 음료를 든 반소매 옷차림이 늘었고 심지어 부채까지 등장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야외에서 뭘 못할 것 같고 빙수나 이런 시원한 거 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대구는 28도까지 올랐고 경주 29.7도, 강릉은 29.9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속초는 30.1도, 울진 소곡리 30.6도, 삼척 교동은 30.8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초여름을 훌쩍 넘어선 7월 중하순을 방불케 하는 더위였습니다. 동쪽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쪽 지역도 서울 25.8도,
대전 27.4도 등 대부분 2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 같은 여름 더위는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더운 날씨 속에 영동은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됐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풍속이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간지풍은 동해안의 산불을 키우는 주범이라 특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13일과 14일 가장 더운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은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강수 덕분에 위험 지수는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산불 발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목성의 오로라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레세스터대 연구진은 목성 오로라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목성 오로라는 지구 오로라보다 수백 배 이상 밝게 빛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성 오로라도 지구 오로라처럼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의 가스 분자와 부딪힐 때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성 오로라는 지난 2023년 12월 25일 촬영된 것으로 나사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SF 100년을 돌아보는 초청 강연과 우주 환경에서 우리 몸의 변화와 우주 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토크쇼 등으로 구성됩니다. 야외에는 직접 종이 항공기와 우주선, 손바닥 프로펠러 등을 만들어 날릴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며 드론 관련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최철진 원장이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상인 리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최 원장이 나노분말, 신형구 자석 제조 공정에 관한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슌상은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가 1953년 취임한 초대 소장 리슌 박사를 기리는 상으로 세계 재료과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대미 추가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동부시각 14일 0시 1분부터 종전의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의 적용을 정지하고 남은 34% 가운데 24%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의 수출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를 취소하고 24%는 90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야당은 중국과의 관세 합의를 사실상 트럼프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So now we're tariffing them. And it's at a level that nobody's seen. It's a level that is making us a very much different country. And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전면적 공급망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는 디커플링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재균형이 꿈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협상도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며 대성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a governmental change, but before they went into the election cycle, the South Koreans came with very good proposals. 전문가들은 중국과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남겨놓은 30% 관세만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ich was a total embargo de facto on both Chinese exports to the US and US exports to China. This allows exports to happen but at a higher price.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번 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해 급성장하는 세계 공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삼성전자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렉트 지분 100%를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렉트는 데이터 센터와 공장 클린룸, 산업 주거용 건물 등의 냉각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냉난방 공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등이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가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자는 1월 13만 5천 명, 2월 13만 6천 명, 3월 19만 3천 명 등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4만 명, 30대에서 9만 3천 명 증가했고 20대는 17만 9천 명, 40대는 5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노동당국이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골조와 관로공사, 굴착기와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 대착용 등과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위험 예방 조치를 했는지 살피고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했는지,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